신약 임상 3상 진입을 자축하는 임원진 만찬자리였어요. 최고급 한정식 집의 프라이빗 룸안은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최근 핵심 데이터 유출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오늘만큼은 동고동락한 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기에 저도 애써 굳은 표정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술잔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요새 정보 유출 건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이번 위기만 넘기면 우리 회사는 바이오 업계 1위로 굳건히 자리 잡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게 한 잔 받으시죠. 제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최측근 박 이사가 넉살 좋게 제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저 역시 박 이사를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잔을 부딪히려던 찰나였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 양복 소매 위로 차가운 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빙을 돕기 위해 들어와 있던 총무부 말단 직원이 빈 물 주전자를 든 채 사색이 되어 있었죠. 오사원 정신 안 차려? 칠칠맞게 정말...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이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매섭게 호통을 쳤어요. 웃음꽃이 피던 방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발이 미끄러져서 진짜 죄송합니다. 여사원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는 다급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제 젖은 소매를 정신없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됐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박 이사도 사람 무한하게 너무 화내지 마. 저는 핏대를 세우는 박 이사를 만류하며 여직원을 달랬죠.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였지만 실수한 말단 직원을 임원들 앞에서 쥐잡듯 잡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사고를 수습하겠다며 제 소매에 물기를 닦아내던 짧은 순간 작은 손이 제 손바닥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무언가를 꾹 밀어 넣었어요. 자꾸 단단하게 뭉친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놀란 제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여직원을 바라봤죠. 어쩔 줄 몰라 하던 방금 전에 앳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직원은 박 이사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제게만 무언가 긴박한 신호를 보내듯 단호하고 예리한 눈빛을 쏘아내고 있었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사원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곤 빈 주전자를 챙겨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갔어요. 제 손바닥 안엔 그녀가 쥐어준 종이 뭉치가 단단히 잡혀 있었고 전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이 젖어서 찝찝하구만.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 박 이사가 입원들하고 술잔 좀 기울이고 있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룸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빈칸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꽉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볼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회장님 시계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을 읽는 순간 서 있는 발밑의 바닥이 통째로 꺼지는 듯한 아찔함이 덮쳐왔어요. 도청장치라니, 그것도 내 시계에? 전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 왼쪽 손목을 바라봤죠. 세면대 거울 불빛에 반사되어 묵직하게 빛나는 명품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목 위에서 초침이 움직이는 미세한 진동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가 살갗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건은 3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전 시골에서 상경해 맨주먹으로 지금의 바이오 기업을 일궈냈어요. 지금이야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밑바닥부터 온갖 험한 꼴을 다 겪으며 올라왔던 시절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결국 주변 사람들 덕이라고 굳게 믿는 전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신의가 가장 중요하다 직원들한테도 늘 강조하죠. 그런 성미 때문에 제 곁에 사람을 두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내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어떤 의심도 없이 끝까지 품고 가는 게 제 유일한 철칙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이런 신념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어 2달 동안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지옥 같은 터널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천문학적인 자본과 연구 인력을 투입한 신약 임상 데이터가 번번이 경쟁사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사내 전체가 극도의 패닉에 빠졌고 연일 이어진 밤샘 회의에 제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텅 빈 집무실에서 두통약을 삼키며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저와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임원이었죠. 회장님, 식사를 또 거르셨어요? 그러다 속 다 버리십니다. 지금 밥이 넘어가겠나? 피가 마르는 기분인데. 그래, 보안팀에서 뭐 나온 건 좀 있고? 아직 뚜렷한 단서는 없습니다만 제가 어떻게든 색출해낼 테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박 이사가 제 책상 위로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벨벳 케이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죠. 이게 뭔가? 회사가 이렇게 사활을 다투는 마당에 내가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지. 그 마음만 고맙게 받겠네. 어서 집어넣어. 저는 상자를 슬며시 박 이사 쪽으로 다시 밀어냈어요. 그러자 박 이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상자를 쓱 밀더군요. 회장님, 이 시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정계에 진출하시기 전에 늘 차고 계셨던 시계입니다.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님께는 일종의 부적 같은 물건이었어요. 저도 임원 승진 발표가 나기 전까지 내내 이 시계를 차고 있었죠. 전 회장님이 잘 되시고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계로 받을 복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회장님께 이 행운 드리고 싶습니다. 박 이사, 자네 아버님 유품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차나? 지금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나중에 회사 제대로 자리 잡고 정상화되면 그때 다시 돌려주십시오. 박 이사의 충심 어린 목소리에 꽉 막혀있던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어요.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제 곁을 지키며 자신의 소중한 부적까지 흔쾌히 내어주는 그를 보니 저절로 숙연해 줄 수밖에 없었죠.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고맙게 차겠네. 이 위기 무사히 넘기는 날 가장 먼저 자네 손목에 다시 채워줌세. 제가 기꺼이 손목을 내밀자 박 이사가 직접 그 명품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손목에 감기는 묵직한 밴드의 감촉.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박 이사의 굳건한 맹세이자 따뜻한 위로였죠. 박 이사에게 시계 선물을 받은 직후 거짓말처럼 사내의 정보 유출 사태가 뚝 끊겼습니다. 매일같이 터지던 악재가 멈추자 전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죠. 박 이사, 자네 아버님 유품이 정말 영험하긴 한가 보네. 이곳 차고 나서부터 회사 분위기가 싹 안정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주간회의 시간 저는 박 이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덕담을 건넸죠. 박 이사 역시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전 그 시계를 정말 완벽한 행운의 부적으로 굳게 믿게 됐습니다. 잘 때, 샤워할 때를 빼고는 시계를 풀지 않고 착용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달콤했던 평화는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멈출 줄 알았던 기술 유출이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이번엔 단순한 연구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임원진 몇 명만 모여 비밀리에 결정한 신약 임상 발표 일정과 극비 마케팅 전략까지 경쟁사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먼저 치고 나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보안팀을 쥐어짜며 사내 출입 기록과 통신망을 이잡듯 뒤졌지만 꼬리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지독한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쯤이었어요. 극도로 예민해진 제 시야에 자꾸만 거슬리는 인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총무부 소속의 막내 오민주 사원이었어요. 임원실 층엔 올라올 일도 거의 없는 말단 직원이 어느 순간부터 결제 서류나 비품 정리를 핑계로 제 집무실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심지어 출퇴근길 엘리베이터나 구내 식당에서도 우연치곤 너무 자주 동선이 겹쳤죠. 너무 이상한 건 오사원의 시선이었습니다. 오사원, 거기 결제판 놓고 가봐.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류를 내려놓고 나가면 될 일인데 오사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만 제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슬금슬금 피하기까지 하더군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마주칠 때마다 반복되는 기묘한 행동에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로비 엘리베이터에 오사원과 단둘이 남게 됐죠. 어김없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오사원, 나한테 뭐 할 말 있나? 아까부터 계속 힐끔거리는데. 제가 정면으로 쳐다보며 묻자 오사원의 어깨가 흠칫 놀라며 굳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1층 버튼을 누르고는 문이 열리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어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보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을 힐끔거리나 하고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회사의 1급 기밀이 실시간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이 비상시국에 평소엔 존재감조차 없던 말단 사원이 자꾸만 내 주변을 맴돈다? 혹시 저 직원이 정보 유출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싶더군요. 아직 뚜렷한 물증은 없었지만 제 머릿속엔 오민주 사원을 향한 합리적인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3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적막한 화장실 칸 안에서 오사원이 몰래 쥐어준 구겨진 쪽지를 내려다보며 그녀를 의심했던 지난날을 떠올려 보니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제 손목에 채워진 이 시계, 박 이사가 아버님의 유품이라며 제게 채워준 직후 귀신같이 유출이 멈췄던 그 한 달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기만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맹신해서 몸에서 절대 떼어놓지 않게 만들려는 치밀한 밑작업이었죠. 그 이후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신약 데이터들만 정확히 골라서 세어나갔던 이유도 이제야 명백해졌습니다. 제 모든 통화와 비공개 임원회의 내용이 이 손목 위에서 실시간으로 박 이사의 귀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아직까지 오사원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100%의 확신은 없었지만 만약 이 쪽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총무부 말단인 오사원이 제 주변을 맴돌며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봤던 것도 이 쪽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구나. 그제서야 그 요상한 행동이 이해가 되더군요. 당장이라도 손목의 시계를 타일 바닥에 패대기 치고 구둣발로 잘게 짓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곧바로 식사 자리로 돌아가 박 이사의 멱살을 틀어주고 싶어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죠. 아직은 아니다. 배신감에 머리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장실 문을 열고 다시 만찬장 룸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회장님 오셨습니까? 옷은 좀 어떠세요? 그 맹추 같은 여직원, 제가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당장 심할서부터 쓰게 단단히 벼르고 있겠습니다. 룸의 분위기를 주도하며 떠들던 박 이사가 저를 보자마자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리며 충신 노릇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든든하고 고마웠을 그 살가운 너스레가 이제는 마냥 곱게 보이지만은 않더군요. 됐네. 이렇게 기분 좋은 날 굳이 말단 직원 군기 잡을 거 뭐 있나? 옷이야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그만이지. 역시 회장님 배포도 태평양 같으십니다. 존경합니다. 자자, 아까 못한 건배 마저 하시죠. 박 이사가 제 빈잔을 가득 채우고 저도 웃으면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 이사가 내 곁에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깟 물 좀 맞은 게 대수인가? 앞으로도 내 옆에서 잘 부탁하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건배!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건배! 제 잔과 박 이사의 잔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겉으로는 더없이 화기애애한 만찬장 속에서 저는 진짜 배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지옥 같았던 만찬이 끝난 건 자정이 가까워져 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대리기사가 모는 차에 오르기 전까지 제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충신 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주며 끝까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 차에 올라타자마자 전 즉시 왼쪽 손목의 시계를 거칠게 풀어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깊숙이 쑤셔박고 차 문을 닫았죠. 그 뒤에야 전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오사원의 번호를 눌렀고 신호가 두어 번 가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회장님. 전화기 너머 오사원의 목소린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연락을 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회사 근처는 보는 눈이 많아서 안 되네. 지금 바로 강남 쪽으로 넘어오게. 주소는 문자로 찍어주지. 저는 수행기사도 물린 채 직접 차를 몰아 회사에서 꽤 멀리 떨어진 카페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카페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얼마 지나지 않아 오사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잔뜩 굳은 얼굴의 오사원은 제 앞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편하게 앉게. 물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야지.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마주 앉은 오사원을 보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내 시계, 거기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제 질문에 오사원은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비싼 시계로 바꾸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서류를 올려드리러 가까이 갔을 때 시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회장님이 차고 계신 모델은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예요. 태엽이 감기고 풀리면서 나는 특유의 부드럽고 묵직한 소리가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시계에선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고주파 전자음이 섞여서 났습니다. 일반적인 시계에서는 날 수가 없는 소리였거든요. 오사원의 설명은 거침이 없었어요. 평범한 총무부 말단 직원의 입에서 나올 법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차셨을 때 밴드가 떨어지는 각도나 유리판 너머로 보이는 다이얼의 두께가 미세하게 부자연스러웠어요. 원래 모델보다 뒷면 백케이스 쪽에 공간이 인위적으로 개조되지 않는 이상 저 정도로 무게중심이 틀어져 있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소형 배터리를 숨기느라 공간을 억지로 늘린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오사원의 설명에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어요. 전문가조차 정밀기계로 뜯어보지 않았다면 모를 세밀한 오차를 그저 곁눈질로 몇 번 본 것만으로 간파해낸 그녀의 눈썰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 그걸 시계를 분해해보지도 않고 눈으로만 봐서 알 수가 있다고? 자네 대체 정체가 뭔가? 총무부 말단 직원이 어떻게 그런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좋아. 100번 양보해서 눈썰미가 좋다 쳐. 하지만 자네가 정말 저 스파이 놈들과 한통속이 아니라면 대체 왜 굳이 그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한테 그런 쪽지를 넘긴 건가? 모른 척해도 자네한테 아무런 피해도 없었을 텐데. 그 자리에 진짜 스파이인 임원이 있었다면, 잘못해서 본인이 한 행동을 들켰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진실을 전하려 했던 그 행동이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았죠. 제 질문에 한참 답이 없던 오사원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 면접 자리 기억 안 나시겠죠? 저는 그저 회장님께 받았던 그 큰 은혜를 되갚아드리고 싶었어요. 은혜라니, 그제서야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1년 전의 신입사원 면접장 풍경이 오민주 사원의 붉어진 눈시울과 겹쳐지며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지원자들 사이에서 오민주 지원자의 이력서는 유독 초라했어요. 흔한 어학연수 기록도 그럴싸한 인턴십 경험이나 자격증 칸도 하얗게 비어 있었죠. 오민수 지원자, 대학 졸업 후에 공백기가 긴데 이렇다 할 활동 내역도 없으시네요.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남들 다 다녀오는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훈한 자격증 하나 없네요. 아무래도 서류에서 제대로 못 걸러낸 모양이네. 당시 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던 박 이사가 이력서를 툭 던지며 거만하게 쏘아붙였죠. 다른 임원들도 혀를 차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사원은 주눅들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읽어오신 시계 수리점을 저마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집안 사정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회사는 동정심으로 사람 뽑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만 믿고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을 모른 척 돌려보내는 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의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시계방을 지키고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남들처럼 화려한 스펙을 쌓을 여유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꼿꼿한 대답에 면접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이사는 코웃음을 치며 불합격 처리란에 펜을 그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신의 편의보다 고객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가업에 대한 묵직한 책임감을 질 줄 아는 인재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근본 있는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어디서 구하겠소? 오민주 지원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제 파격적인 선언에 박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던 오민주 지원자가 얼굴을 감싸쥐고 펑펑 눈물을 쏟아내던 모습.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군요. 오 사원은 애써 참았던 눈물을 닦아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다른 임원분들은 다 저를 비웃고 무시하셨지만 회장님만은 제 진심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갚고 싶었습니다. 제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이번엔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리는 걸로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도 목이 메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내 동료는 제 손목에 도청장치를 채워 회사를 팔아넘기고 있었는데 제가 편견 없이 손을 내밀었던 말단 직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려 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제 안목이 절반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절반은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나 자책 따위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박 이사, 그리고 그놈과 결탁한 경쟁사 놈들까지 한꺼번에 엮어서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덫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스파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을 저한테도 완벽하게 판을 뒤집어버릴 카드 하나는 필요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차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넣어두었던 시계를 꺼냈어요. 가죽 밴드를 당겨 왼쪽 손목에 단단히 채운 뒤 차에서 내려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우연인지 뭔지 엘리베이터 앞에는 박 이사가 서 있더라고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잘 들어가셨습니까? 박 이사도 일찍 나왔구만. 덕분에 잘 쉬었네. 저는 시계를 찬 왼손으로 박 이사의 어깨를 짚으며 가볍게 인사를 받았죠. 박 이사는 제 손목 쪽으로 시선을 한번 주더니 이내 평소처럼 회사의 아침 동향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말에 간간히 고개를 끄덕여주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을 통해 재무팀장을 불렀어요. 문을 닫고 창가의 블라인드도 모두 내렸습니다. 재무팀장이 자리에 앉아 전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왼쪽 손목을 책상 위 서류 다발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신약 데이터 유출로 입은 타격, 재무 쪽에서도 체감하고 있을 거야. 주가 방어도 한계에 다다랐어.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버티는 것도 장담 못해. 네, 주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해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 타겟책은 하나뿐이야. 땡땡 기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수해야 돼. 그쪽이 보유한 파이프라인만 흡수하면 이번 유출로 뺏긴 주도권을
단번에 찾아올 수 있어. 아니, 오히려 업계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전부 확인하고 부족하면 계열사 지분 담보로 잡아서라도 자금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성사시켜야 돼. 회장님, 땡땡기업 인수는 덩치가 너무 커서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본사 자금줄까지 통째로 묶일 수 있는. 리스크 따질 때가 아니야. 경쟁사가 먼저 채가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지금 우리 정보를 빼가는 그놈들이 땡땡기업의 가치를 눈치채면 어떻게든 우리보다 먼저 삼키려 들 거네. 그러니까 무조건 극비리에 진행해. 만약 경쟁사가 이 정보 알게 되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인수합병에 뛰어들 거야. 그놈들 성격에 우리가 노리는 황금알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 이 건은 박 이사한테도 아직 말 안 했어. 자네랑 나 둘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야. 보안 철저히 유지하고 당장 자금 조달 계획부터 뽑아와. 알겠습니다. 즉시 검토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재무팀장이 굳은 얼굴로 인사한 뒤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무실엔 다시 저 혼자 남았죠. 그리고 저는 책상 위 소매 끝으로 삐져나온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곧바로 결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오전 임원회의 준비해. 내선 전화를 걸어 다음 일정을 지시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바쁘고 평범한 업무의 시작이었죠. 재무팀장에게 지시를 내린 지 정확히 3일이 지난 시점, 따로 은밀하게 지시를 내려두었던 보안팀장이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와 제 책상 위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인사 없이 서둘러 퇴장하는 그의 뒷모습을 확인한 뒤 봉투를 열어보니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고급 일식집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제 늦은 밤으로 찍힌 사진 속에는 박 이사가 경쟁사 대표와 나란히 서 있었고 주변을 몹시 경계하듯 둘러보던 그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상대에게 건네는 은밀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든 경쟁사 대표가 흡족한 듯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까지 전부 확인한 저는 사진들을 순서대로 모아 파쇄기에 밀어 넣었죠. 이내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종이들이 잘게 갈려 나가는 소리만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오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제뉴스 일면에 커다란 속보기사 하나가 터졌어요. 땡땡기업 전격 인수 합의, 막대한 자본 동원하여 업계 판도 뒤집나. 기사는 경쟁사가 외부 자본을 무리하게 끌어모아 단기간에 땡땡기업 인수를 확정지었다며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경쟁사는 제2금융권 대출과 사모펀드 자금까지 닥치는 대로 동원해서 기존 인수 예상가의 1.5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을 베팅했고 우리가 노리던 핵심 파이프라인을 선점해 바이오 업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경쟁사 대표의 당찬 인터뷰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보도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도 모른 채 사색이 된 박 이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책상 앞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방금 뜬 기사 보셨습니까? 경쟁사 놈들 기어코 땡땡기업을 가로챘답니다. 나도 방금 막 뉴스 확인했네. 신약 데이터 유출도 모자라서 이런 악재라니. 이놈들이 빚을 내서라도 우리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한 게 분명합니다. 주먹을 꽉 쥐며 허공에 대고 분통을 터뜨리던 박 이사는 한참을 씩씩거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이내 몹시 무겁고 착잡한 얼굴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번 인수 실패도 그렇고 주주들과 다른 이사진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이은 핵심 기술 유출에 유일한 타겟책까지 뺏겼으니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요. 내일 오전 10시에 대회의실에서 대표이사 해임건을 안건으로 올린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고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앞에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저들 기세가 너무 완강해서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해야지. 회장님, 제가 내일 이사회에서 최대한 방어해 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회장님 편에 서서 싸울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고맙네. 내일 보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빠져나가는 박 이사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는 속으로 100번도 넘게 끝난 상태였죠. 오전 10시 정각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대회의실에선 단 한 명의 결석도 없이 이사진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주주 측 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작심한 듯 날선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어요. 최근 우리 위사회는 연이은 핵심 신약 데이터 유출로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타겟책이었던 땡땡기업 인수권마저 바로 어제 경쟁사에게 허망하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뼈아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전 이사회를 대표해서 대표이사님의 해임권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동조하는 무거운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박 이사가 황급히 단상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최 이사님, 다들 진정하십시오. 물론 상황이 참담한 건 사실이지만 평생을 바쳐 이 회사를 1위로 키워오신 회장님을 이렇게 내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앞에서 수습해 볼 테니까 해임권만은 제발 거둬주십시오. 그는 핏대를 세우며 저를 옹호하는 척 아주 가증스럽고 완벽한 충신 연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저를 끝까지 감싸 안는 든든한 아군 같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희열이 번뜩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박 이사를 가만히 올려다보다가 아무런 변명도 대답도 없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손목에 묵직하게 채워져 있던 명품 시계를 조용히 풀어냈어요. 대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끝으로 향한 순간 저는 그 시계를 회의장 한가운데 놓인 단단한 대리석 테이블 위로 망설임 없이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의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단단했던 시계의 유리판이 산산조각 나며 은빛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란 이사진들이 일제히 헉하며 숨을 들이켰고 전 열렬히 변호하던 박 이사의 얼굴도 순식간에 허옇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찌그러진 시계 뒷면에서 튕겨나온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송신칩과 동전보다 작은 배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박 이사, 자네 아버님이 물려주셨다는 그 귀한 유품치고는 도청장치 성능이 아주 기가 막히게 훌륭하더구만. 그 작고 정교한 칩 덕분에 내 집무실에서 내렸던 극비 지시사항들이 매번 경쟁사 대표의 귀로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가지 않았나. 회의장 안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충신 행세를 하던 박 이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시계의 도청장치라뇨. 저는 정말 맹세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설 말을 더듬는 박 이사를 향해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대회의실 전면에 대형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하얀 스크린 위로 복잡한 숫자와 붉은색 그래프가 빼곡하게 적힌 서류 화면들이 차례대로 띄워졌죠. 자네가 내 시계를 통해 몰래 엿듣고 경쟁사에 팔아넘긴 그 땡땡 기업 말일세. 우리 회사의 숨통을 틔워줄 알짜배기 황금알이 아니라 수천억 대에 감당 못할 악성 부채를 교묘하게 장부 밑에 숨겨놓은 파산 직전의 껍데기 회사라네.
스크린에 선명하게 띄워진 자료들은 땡땡 기업에 조작되기 전 실제 재무제표와 치명적인 이면 계약서들이었어요. 화면의 내용을 파악한 이 사진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에 찬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경쟁사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이겨먹으려 달려들었어도 그렇지. 제대로 된 기업 실사 한 번 없이 남의 정보만 얄팍하게 도둑질해서 그 썩은 부실 덩어리를 1.5배나 비싸게 덥석 물어버렸으니 이제 어쩌겠나.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막대한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고 사이좋게 도산할 일만 남은 게지. 박 이사의 다리가 그에 풀려버렸는지 그가 짚고 있던 의자 등받이 쪽에서 쿵 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전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시계 파편들을 가볍게 쓸어 모으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자네가 어제 늦은 밤 외곽의 일식집 주차장에서 경쟁사 대표에게 기밀 서류를 넘기는 사진들, 그리고 방금 박살난 이 시계 안에 도청 칩까지 전부 경찰에 넘어갔네. 방금 1층 로비의 형사들이 도착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 남은 구차한 변명은 수사관들 앞에서 마저 하도록 해.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회장님! 그렇게 대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회의장 안의 모든 이사진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수사관들은 박 이사에게 다가가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몰아내려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박 이사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양팔을 굳게 붙들린 채 처참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대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죠. 그날 이후 바이오 업계의 판도는 제가 설계해둔 덫의 궤적을 따라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박 이사가 빼돌린 가짜 정보만 철석같이 믿고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땡땡 기업을 덥석 인수했던 경쟁사는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장부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수천억 대의 악성 부채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죠. 무자비한 빚 독촉과 바닥을 모르게 곤두박질 치는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한 경쟁사는 결국 최종 부도를 내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구속 수감된 박 이사 역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차라리 평생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딱 그 정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우리 회사는 내부의 골문 상처를 도려낸 뒤 핵심 부서의 보안을 한층 강화했고 얼마 뒤 진짜 신약 임상 3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흔들림 없는 업계 1위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모든 위기가 완벽하게 정리된 어느 늦은 오후, 저는 이 썩은 뿌리를 뽑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오민주 사원을 제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어요. 며칠 전 인사팀을 통해 그녀의 계좌로 억대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은 건 외곽의 카페에서 비밀 만남을 가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은 그녀는 지급된 포상금 액수를 확인한 탓인지 평소보다 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보내준 포상금은 확인했나? 자네가 회사를 살려낸 공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내 고마움의 표시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두게. 아닙니다, 회장님. 제기는 너무 과분하고 큰 금액이라 아직도 덜컥 겁이 나고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를 오늘 따로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네 소속을 지금의 총무부에서 회장 직속 비서실로 발령내는 걸 제안하고 싶은데 본인 생각은 어떤가? 자네 아버님의 시계방을 묵묵히 지키던 그 우직한 뚝심과 날카로운 눈썰미라면 내 곁에 두고 일할 자격은 차고 넘치네. 무엇보다 이 치열한 바닥에서 내가 가장 믿고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비서실에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게나. 회장님, 부족한 저를 그렇게까지 믿어주시니 영광입니다. 많이 모자라겠지만 회장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결연한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며 전 오랜만에 편안하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최측근의 배신은 뼈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그 위기 덕분에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보석 같은 인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 가짜 명품 시계 대신 앞으로는 오민주 사원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진짜 행운의 부적이 되어주겠죠. 여러분, 제 파란만장했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하지만 한 번의 끔찍한 배신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보다는 은혜를 알고 진심을 다하는 진짜 내 사람을 찾아 곁에 두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말단 사원이었던 오 사원에게 비서실 발령을 제안한 저의 결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연륜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오사원 같은 원석들을 발굴하는 훌륭한 리더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